오픈이 끝나면 큐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창작 체험관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스터클래스 특강을 앞으로 총 4회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특강은 온라인으로 계속 웹툰TV를 통해서 생중계될 거고요. 보편적으로 생중계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사전 신청을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소수의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화평론하고 서울 웹툰 아카데미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박인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웹툰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강의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사이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뒤로 먼저 지금 보내주신 질의응답들이 좀 있고 또 계속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들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관련된 질의응답들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전에 이제 질문 보내주신 내용들을 봤더니 제가 오늘 얘기할 특강 내용에 좀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도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예전에는 항상 오프라인에서 이런 특강이나 세미나들을 해서 시간이 없거나 이렇게 이동하거나 아니면 지리적으로 좀 여건이 좋지 않았을 때는 참석하기 어려웠었는데 또 이렇게 대부분 온라인으로 함께 병행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은 또 코로나 시대에 그나마 어떻게 보면 조금의 약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정리가 돼서 다음번 특강에서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좀 같이 만나서 또 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거는 오늘 강의 주제하고 살짝 벗어난 얘기이긴 한데요. 근데 만화하고 관련된 얘기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아마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코로나 시국 이후에 저희 SWA에서는 오프라인으로 계속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연히 학생들도 그리고 저희 멘토들도 다 마스크를 하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마스크를 하고 강의를 진행하는 게 부자 마스크하고 한 3시간 계속 떠들면 되게 하늘도 노래지고 되게 힘든데요. 근데 또 약간 미묘한 장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 미묘한 장점이라는 건 뭐냐면 맨 얼굴을 드러냈을 때 저에게 보통 맨 얼굴을 드러냈을 때보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잘생김이 한 플러스 1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약간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농담처럼 그 얘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우리가 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만화의 기본적인 창작 원리하고도 되게 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우리가 바라본 걸 기억한 걸 기반으로 해서 그래픽 스키마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꺼내서 다시 활용하는 그런 체계들을 갖고 있고 그런 체계들이 만화를 만드는데 이미지 언어를 생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이미 그러면 그 원리 중 핵심은 뭐냐면 내가 기존에 봤던 것과 유사한 것들을 추론해서 연상을 통해서 생각하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최악의 경우를 추론해서 연상하지 않고 굉장히 내가 봤던 잘생김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 서로서로 상대방을 굉장히 시각적으로 좋게 평가해 주는 것 같아서 약간 좀 편안하고 뿌듯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저희가 강의를 해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나마 전체를 다 오픈을 하고 좀 별로인 것보다는 약간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웹툰 생태계의 변화를 하면서 저는 항상 최근에 이제 특강을 몇 번 진행을 했었어요. 한국번역문학원에서 그 웹툰 번역가가 되려는 번역 아카데미에 오시는 분들하고 특강을 했었고 몇 번 특강을 진행을 했었는데 특강의 앞부분에 꼭 제가 인용하는 얘기입니다. 브레이트의 얘기인데 좋았던 과거의 것들이 아니라 나쁜 오늘의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인용을 하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95년도에 만화평론으로 데뷔를 해서 만화평론을 계속하고 연구도 하고 2002년부터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물론 그전에도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이제 임용이 돼서 학생들을 가르친 건 2002년부터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만화라고 하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문화로서 만화가 가진, 대중예술로서 만화가 가진 장점들을 좋아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웹툰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웹툰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을 하면서 저는 웹툰의 매체와 출판 만화라는 거는 최근에 이제 저는 이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매체성을 가지고 있는 매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매체인데, 초기에는 출판 만화를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게 한 것이 웹툰이다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기존의 출판 만화가 갖고 있었던 굉장히 엄격한 연출의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선의 흐름을 작가의 의도대로 유도하는 방식들이 맞지 않고 스크롤로 만들어지는 웹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정 부분 연출의 한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고백하자면 초창기에 웹툰이 가지고 있는, 당연히 해상도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인쇄를 하면 아주 높은 고해상도로 인쇄를 하는데, 웹툰은 웹에서 보니까 72dpi 정도였고, 또 초창기에 많은 웹툰들은 지금처럼 플랫폼이 많이 생겨나기 전에 개인적 작가들이 자기의 일상을 만화로 만든 부분들을 웹에 올리면서 웹툰이 시작됐었는데,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차이난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이제 웹툰이 조금씩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저도 공부를 하고 작품들을 많이 보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강의를 하거나 특강을 하거나 학생들하고 강의를 할 때 되게 많이 인용하는 얘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좋았던 과거의 것들이 아니라 나쁜 오늘의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계속 좋았던 과거에 머물러 있고, 과거의 것을 이랬어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만화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작품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전해드리는 게 웹툰 생태계의 이해라는 이번 특강이 되겠습니다. 제가 매체 강의할 때 많이 인용하는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매체는 크게 개인적 매체, 대중 매체, 그 다음에 플랫폼이나 소셜 미디어나 소셜 네트워크 매체, 디지털 매체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매체는 뭐냐면 1대1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개인하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1대1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지금 이 강의는 온라인 플랫폼을 빌리고 있지만 비교적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제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그 부분은 개인적 매체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문자 언어가 아니라 구술 언어의 구술성이 작동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그 문장이나 단어가 글자로 써져 있는 문자 언어하고 다르게 제가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는 힘을 빼고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인적 매체가 있고요. 대중매체라는 건 뭐냐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매체가 특징이 돼서 이거를 중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봤던 만화 잡지들이 당연히 대중매체죠. 그래서 윙크에 있는 만화와 점프에 있는 만화가 다른 겁니다. 소년 점프가 우정노력 승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소년 점프의 만화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만화를 볼 때 이게 그 잡지라는 대중매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는 TV도 마찬가지예요. 공중파도 뭐 TVN이 다르고 KBS가 다르고 MBC가 다르고 이런 매체, 대중매체 특징을 통해서 중계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상징적으로 보여줄 그림에서는 보고 있지만 플랫폼이나 소셜미디어, 소셜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 것은 작가와 이게 특정한 매체를 통해서 중계하는 게 아니라 그 작가와 작품이 되게 1대1로 연결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되는 수많은 웹툰들 중에서 각자 다
뭐 지금 대충 헤아려 보면 400개는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배도 만화나 도전 만화까지 하면 정말 많은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를 뭐 상위권에 있는 작품들은 되게 보편적으로 많이 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만화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만화를 보는 독자들은 그 만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별점을 주고 댓글을 달고 그 작품과 커뮤니케이션하는 활동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통적인 매체에서는 불가능한 소비의 방식이었어요, 매체성에서. 근데 이것이 디지털 매체로 전환되면서 이런 상호작용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매체성으로 정의하려고 하는데요. 매체란 목적이나 형식이나 독서 방법과 이라는 매체성이 이 매체와 생태계를 연결해 주면서 매체와 생태계 사이에서 연관되어 만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매체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개인적 매체와 대중 매체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웹툰의 플랫폼은 굉장히 다른 매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웹툰의 구체적인 생태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페이지는 굉장히 다른 매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로는 얘기했지만 뭐 포스타입이나 딜리업이나 리디 같은 플랫폼도 보편적인 플랫폼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각기 다른 매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선호하는 장르도 다르고 선호하는 독자들로 다른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출판 만화의 웹툰과의 차이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아주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출판 만화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매체에 의해서 중계되고 그리고 현실적인 특징으로 저렇게 한국이나 미국 만화는 Z자 형식으로 일본 만화는 역Z자 형식으로 시선을 유도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시선의 유도라는 것은 뭐냐면 페이지가 있고 페이지라는 고정된 페이지가 있고 고정된 페이지 안에 칸이 들어가고 칸의 다양한 시각적 요소를 통해서 시선을 이렇게 전개시키면서 작가가 의도하는 대로 독자들을 끌고 가는 방식에 최적화되어 있는 방식이 출판 만화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100년 넘게 발전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웹툰이 등장을 했는데 웹툰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안착이 됐습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안착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게시판을 중심으로 해서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이 게시판에 반응을 하고 이걸 퍼가고 라고 하는 이런 상호작용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웹툰이라는 게 플랫폼 안에 처음 들어오면서 웹툰 형식이 생길 때 이런 게시판 형식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형식으로 정착을 하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형식으로 정착을 하면서 가장 이 웹툰을 전개하기에 효과적인 형태로서 한국에서는 스크롤 휠을 활용한 세로 스크롤 방식으로 만들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내 독자가 어느 칸을 어느 시각 정보를 보고 있는지 작가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출판 만화 시대에는 이 작가의 의도대로 독자의 시선을 유도하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었던 데 비해서 웹툰의 시대로 넘어오니까 내 독자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내 독자가 아이폰 X로 보는지 아이폰 12로 보는지 또 Z 플립으로 보는지 집에서 PC로 보는지 뭐 아이패드로 보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알 수 없으면 좋게요. 대충 비슷하게 맞추면 내 독자가 어느 속도로 스크롤 하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이 시각 정보를 활용해서 시선을 유도하면서 많은 곡선들을 깔 수 있는 방식의 전통적인 스토리텔링 방식이 점점 사라지고 내 독자가 이 스크롤 만화에서 가장 중요한 연출적 특징, 제가 연출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하는데요. 기존 출판 만화에서는 페이지와 칸이 중요하고 그 칸 안에 어떻게 미장센을 구성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면 웹툰 스크롤의 연출에서는 뭐냐면 여백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연출의 포인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백의 흐름으로 시선의 흐름들을 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독자가 꼭 봐야 되는 장면이나 꼭 읽어야 되는 글들은 정확하게 스크롤하면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한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배치하는 방식이 그런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게
굉장히 세련된 형태의 웹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전 만화를 이렇게 특히 이제 배도는 좀 정리되어 있고요. 도전 만화 같은 작품을 보시면 뭔가 그림을 잘 그리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인터페이스가 엉망이어서 이게 내가 뭔지 모르게 되게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작품을 보면 보편적으로 뭐냐면 시각 요소가 너무 많아서 내가 어디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화면이 동일한 화면을 반복하는 동일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출판 만화에 비해서 웹툰은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이것이 반복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식과 독서 방법의 변화가 매체의 변화를 만들어냈고 PC에서 만화를 볼 때, 모바일에서 만화를 볼 때 게시판에 스크롤러 쭉 내리고 눈은 고정되어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마우스를 돌려 빠르게 볼 수 있도록 세로 스크롤이 어떨까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이 정착이 되면서 지난 10년 동안 웹툰이라는 형식이 정착이 되고 게시판이라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게시판과 댓글과의 상호작용성을 만들어냈고 세로 스크롤이라는 방식은 모바일 친화적인 콘텐츠로 진화시키면서 이 모바일 콘텐츠라는 건 뭐냐면 소비가 굉장히 스마트폰, 전 국민의 모두가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해서 아주 일상적이고 빠른 소비가 가능하게 됐고 일상적이고 빠른 소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한 콘텐츠가 웹툰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웹툰은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한 콘텐츠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합쳐져서 가로 열고 글로벌, 이 가로라는 거는 이제 중요합니다. 글로벌 콘텐츠 IP로서 웹툰이 각광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 뒤에 가서 본격적으로 웹툰 생태계의 현황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로 제가 여러분들 이 웹툰 생태계를 이해하는 두 가지 키워드로 IP와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IP라는 건 뭐냐면 옆에 영어로 써져 있는 건 지적 재산이에요. 지적 재산. 그러니까 뭐 되게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IP 비즈니스, 웹툰의 IP로서의 중요성, IP의 밸류체인 완성 뭐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 기사 보시거나 그러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듣고 이렇게 보면 그냥 되게 인기 있는 웹툰 작품을 가지고 그걸 영상화로 연결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옛날식으로 하면 원소스 멀티유즈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형태적으로는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철학적으로는 다릅니다. 예전에 얘기했던 컨텐츠의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거는 뭐냐 하면 어떤 컨텐츠에서 대빵 인기가 많은 작품이 나오면 그 컨텐츠를 가지고 이쪽에서도 만들고 예를 들어 만화가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만화가 되게 인기가 많으면 그 인기가 많은 그 만화의 인기를 기반으로 해서 TV 시리즈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그렇게 TV 시리즈도 인기가 있으니까 이걸로 캐릭터 비즈니스도 가고 그 다음에 게임도 만들어보고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춘 게 원소스 멀티유즈라면 지금 IP 비즈니스라는 건 뭐냐면 이 IP를 밸류체인으로 엮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극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사고방식이에요. 이건 옛날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고방식이에요. 이 옛날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고방식이 나오게 된 거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 웹툰을 만드는 일이 개인의 일에서 회사의 일로 넘어가고 회사의 일로 넘어가면서 자본이 들어오고 자본이 들어오면서 큰 부가가치를 요구하고 하면서 그런 고민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하나는 뭐냐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작용성,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모바일 기반의 대중적 트렌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것이 바로 IP와 글로벌이라고 하는 웹툰의 2021년도 이후 웹툰 생태계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호작용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웹툰의 주요 모델을 만든 건 네이버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웹툰의 주요 모델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네이버 웹툰의 모델은 포탈 서비스라고 전체 한국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든 네이버에서 가두리 양식을 할 수 있게 가둬놓고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발상에서 시작됐죠. 트래픽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트래픽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들어와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그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핵심적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매일 새로운 웹툰들이 계속 연재되는 주간 연재 구도를 만들었고요. 거기서 근데 이 주간 연재 구도보다 더 한국 웹툰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도전, 배도, 정식 연재로 연결되는 연결 구도입니다. 그래서 승격 기준이라는 것을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도전 만화에서 도전에서 배도로 승격 웹툰 콘텐츠의 등록 누적치는 뭐냐 하면 그냥 일반 도전에서 배도로 갈 때 네가 몇 회나 연재했는지를 보자 이거고요. 이건 뭐 너무 상식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이 들어가 있는 두 번째를 보면 독자가 부여하는 별점, 댓글, 조회수, 주소, 복사수, 스크랩수의 누적이에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되게 길게 얘기했는데 얼마나 너의 작품이 독자와 상호작용해서 트래픽을 끌어올렸느냐예요. 그러니까 상호작용과 그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낸 트래픽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도전에서 배도로 승격하는 것도 트래픽이 굉장히 중요하고 운영자의 정성평가는 사실 정성평가는 그냥 지우고요. 우린 정량적인 거를 얘기해야 되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트래픽이에요. 상호작용성.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성들이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하게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로 모바일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최신의 2019년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네이버 웹툰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만화를 볼 수 있고 이 만화를 상호작용하게 네이버 웹툰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네이버 웹툰을 들고 글로벌하게 가서 라인 웹툰으로 북미에 가고 일본에 라인 망가 들어가고 동남아 가고 세계 지금 11개 언어로 서비스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기사를 보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보면 미국 독자들은 이제 모바일 기기로 편하게 즐길 수 있고 작가와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웹툰 플랫폼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에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웹툰이라는 형식이 구체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있는데요. 웹툰의 주요 독자층인 MZ세대는 게시판 댓글, 블로그,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형태로 소통하는 데 익숙하고 그 중에서 디지털 네이티브인 Z세대는 인스턴트 메신저에 접속하지 않으면 공포감을 느끼는 고립공포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어려운 얘기가 나왔는데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고립공포감이라는 건 뭐냐면 되게 단순하게 단톡방이 있는데요. 단톡방에서 어제까지는 되게 신나게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단톡방이 조용한 거예요. 이상한데? 내일도 조용해요. 이상한데? 그 다음 날도 조용해요. 그럼 뭘 의심하기 시작해요? 이 새끼들이 나를 빼고 단톡방을 새로 탔구나 라는 걸 의심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겨요? 고립공포감이 생겨요. 어떡하지? 나만 모르는 어떤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는 건가? 나는 외톨이가 된 건가? 라고 하는. 근데 다들 바빠서 그냥 단톡 안 올렸는데. 근데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디지털에서 온라인에서 그렇게 인스턴트 메신저에서 왕따를 시키기로 하잖아요. 내가 막 뭐라고 여러분 안녕 오늘 날씨 참 좋은데 라고 올렸는데 계속 거기 20명 있는 단톡방에 20이라고 숫자 찍혀있으면 막 미치잖아요. 손이 덜덜 떨리고. 이런 현상이 고립공포감이에요. 이런 고립공포감은 뭐냐 하면 뭔가에 내가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내가 반응이 보면 그 반응이 바로 피드백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입니다. 근데 웹툰은 이런 고립공포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고립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세대,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이런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이 고립공포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날로그 세대는 그래서 혼자 그냥 방에 짱 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잘 살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냥 밥만 잘 주고 그러면 잘 살 수 있어요. 책 주고 근데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내가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포감에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게 이를테면은 특별한 매체의 중개 없이 게시판을 통해서 바로 연결되어 있는 웹툰은 이 새로운 세대의 고립공포감을 잘 무마해주고, 그래서 새로운 세대들은
네이버 웹툰의 도전 만화를 보고 배도를 보면서, 그러니까 보면 정식 연재 작품을 보거나 맨 위에 인기 있는 작품을 보거나 이런 세대는 대부분 나이 든 세대들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도전 만화나 배도 같은 데서 되게 재밌는 작품을 많이 찾고 스스로 그 작품을 발굴하고 자기가 성장시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네이버 웹툰의 주요 세대는 10대들이 10대, 20대가 많고요. 카카오 페이지의 주요 타겟은 그보다 더 연령대가 높아요. 왜냐하면 네이버 웹툰 들어가면 이를테면 30대, 40대, 50대 웹툰 처음 본 사람들이 이제 50, 60대 웹툰 처음 본 사람들이 네이버 웹툰 들어가면 쫙 붙어 있잖아요. 막 내가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맨 위에서부터 봐요. 50대 처음 웹툰 보는 독자라고 합시다. 저도 50대니까 친숙하니까 네이버 웹툰 앱을 처음 접속했어요. 접속하고 봤더니 쪼르륵 그날의 웹툰의 인기작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소팅이 돼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네이버 웹툰이 AI 시스템을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령대로 순위를 바꿔줘요. 그리고 그 사람의 트렌드를 봐서 또 순위를 바꿔줘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웹툰 누르거나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거나 그 사람이 접속하는 시간대나 이런 것들을 AI가 판단해서 순위를 계속 바꿔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다른 분하고 같이 목요일 웹툰이면 목요일 웹툰 딱 봐서 순위 보니까 제 순위하고 옆에 계신 분 순위하고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나한테는 8위로 있던 게 그분한테는 20위에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이게 뭐 순위가 적용되면 어떻게 되건 처음 보는 사람이 들어가서 네이버 웹툰 앱을 키면 공포스러워요. 내가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내가 뭘 봐야 되겠다 생각하면 옆에 있는 친구가 만화 좋아하는 친구가 점프에 슬램덩크 있으니까 그걸 보는데 그럼 오케이 점프 그러고 챔프겠구나. 챔프 사서 보거든요. 근데 네이버 웹툰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인기 작품을 봐요. 1등 작품 봐요. 봤더니 네, 아싸가 인싸되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막 갑자기 어느 날 애가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잘생겨졌어. 얘는 왜 잘생겨진 거야? 라고 50대들은 궁금해요. 얘가 왜 잘생겨진 거야? 근데 가르쳐주지 않아. 그냥 일어났더니 잘생겨진 거예요. 막 미치는 거예요. 막 보면서 얘 도대체 왜 잘생겼을까? 왜 갑자기 잘생겨진 걸까 도대체? 근데 절대 얘기 안 하죠. 바로 그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 50대 이상의 중년 독자 카카오 페이지는 편해요. 보면은 앞에 몇 개 작품만 소팅해서 보여줘요. 되게 편해요. 그래서 금방 봐서 보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가 있는 거죠. 되게 타겟에 따라서 이렇게 UX도 되게 달라집니다. 자, 제가 매체 중개성 없이 바로 연결된다는 의미는 상호작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면 끊임없는 상호작용성, 트렌드와 독자의 피드백 반영을 통해 웹소설 웹툰 콘텐츠는 세분화되고 독자와 연결된다. 제가 여기서 장르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엔 장르는 로맨스, 스릴러, 미스터리, SF 이렇게 큰 장르 구분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장르는 이제 이윤희 선생님이나 이렇게 웹소설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해시태그 기반으로 분리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로판이라고 부르면 우리가 여러분들 리디북스나 이렇게 웹소설 플랫폼들 접속해 보면 해시태그로 쭉 설명해줘요. 로맨스 판타지라고 그러면 그냥 로맨스 판타지만이 아니라 빙의한 거냐, 주인공이 악녀냐, 남주가 조신남이냐, 북부대공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들이 해시태그로 쭉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기대할 만한 작품이구나 라고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장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장르가 점점점 세분화돼서 쪼개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좀비 장르를 얘기하면 지금은 좀비 장르가 구체적인 장르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좀비 장르 초창기에는 좀비라는 그런 캐릭터가 그냥 공포스러운 크리처의 한 종류였어요. 근데 이것이 장르로 자리 잡히면서 지금은 원래는 그래서 좀비가 SF적 좀비, 그 다음에 호러적 좀비가 있고, 그 다음에 좀비가 느리게 걷는 좀비, 천천히 그냥 보통으로 가는 좀비, 겁나 빠르게 뛰는 좀비도 있다가 생각하는 좀비도
나오고 막 사회를 만드는 좀비도 나오고 좀비하고 연애도 하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이런 특징들을 묶어서 좀비 장르가 별도의 장르로 만들어지죠. 즉 이렇게 계속 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자와의 연결돼요. 그래서 2021년 웹툰과 웹소설은 서서히 갈등을 고조시키고 극복하는 전통적인 스토리텔링보다 감정이 단번에 해소되는 즉효성에 주목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50대 아저씨들은 그래서 웹툰, 네이버 웹툰 상위에 있는 일진 일상물들 보면 이해를 못해요. 아니 얘가 왜 외모지상주의, 얘가 왜 갑자기 잘생겨졌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일반 평범한 지금 이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한 독자들은 얘가 왜 잘생겨졌는지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잘생긴 애가 어떻게 사이다 서사를 만들어내는지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정도록 승리와 같은 전통적 서사보다 속 시원한 사이다 서사가 각광받고 오스카이즈 선생이 이런 현상을 감정화된 사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렌드한 주인공들은 영웅적이지 않고 영웅이 아니니까 자기를 희생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뭔가 보상을 받고 굉장히 속 시원하게 세속적인 목표를 이루는 것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를테면 그냥 로판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냥 일반 우리가 현판이라고 부르는 현판들, 제가 재밌게 봤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거 보니까 그래요. 처음에 재벌집에 되게 대충 한 삼성이나 현대쯤 되어 보이는, 약간 믹스되어 있는데 삼성 한 70%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재벌집에 뭔가 재벌가 아들들의 그 내부적인 문제를 계속 처리하던 집사 같은 사람이 그 갑질을 못 견디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 1년도 안 돼서 나갔는데 10년 동안이나 일을 하고 있어. 난 여기에 충성됐으니까 이제 이 다음에 나는 본부장이나 이렇게, 아니면 작은 회사 사장이나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은밀한 부탁을 시켜요. 저희 가서 뭔가를 처리하고 와라. 그래 됐어. 이 부탁만 처리하면 나는 이제 머슴의 자리에서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해외 나갔는데 거기서 너는 죽어야겠다 하면 죽어. 앞부분에 몇 해 안 돼도 다 벌어지는 거예요. 억울해 너무 억울해 하고 정신 차려보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의 제목은 재벌집 막내 아들인데요, 사실은 재벌집 막내 손자예요. 막내 아들의 둘째 아들도 태어나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이 재벌 총수님의 아주 사랑을 받아요. 얘는 다 알고 있잖아요. 87년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 10살짜리 꼬마애로 빙의를 하는 거죠. 회기를 하나? 빙의를 하는 거죠. 빙의를 하는 건가? 환생을 하는 거죠. 환생을 하는 거죠. 환생 빙의죠. 그래서 얘가 승승장구하면서 이 한국의 현대사하고 미묘하게 오버랩되면서 승승장구하는 얘기예요. 정말 속 시원하고 재미있어요. 이런 거죠. 주인공이 속 시원하게 세속적 목표를 이룬다. 이런 특징은 뭐냐면 피틀러가 얘기한 것처럼 매체가 우리의 인식을 바꾼다라고 얘기했고, 이 매체의 상황이 기존 아날로그 매체와 달라진 디지털 매체에서의 변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화면이고 많이 보여줬던 얘기인데요. 아날로그 매체는 온에어고 디지털 매체는 나우 스트리밍이에요. 이게 굉장히 다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온에어라는 건 뭐냐면 주간지 잡지를 보면 토요일날 발간되는 잡지를 사기 위해서 서점에 가거나 아니면 키오스크에 가서 그 잡지를 구매하고 기다려서 오늘 드래곤볼 몇 화에 어떻게 됐는지 보자, 이런 방식이죠. 아니면 주말 오늘 김수영 원작의 사랑과 진실이 하는데 주말 토요일 9시, 8시부터 하니까 기다렸다 그걸 꼭 보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가끔 재방송 하는데 그거 못 치면 이제 더 이상 못 봐요. 나는 완전 땡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비디오가 나와서 막 예약 녹화하고 이게 신기하다, 예약 녹화가 된대 막 이랬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넷플릭스에서 나우 스트리밍 하면 시즌 하나가 통째로 들어와요. 이게 성공 요소는 뭐예요? 나우 스트리밍을 하다가 사람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우 스트리밍을 통해서 시즌을 끝까지 보게 만드는 게 성공 요인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보게 만들기 위해서 옛날에 김수현 드라마는요 100부작 50부작 이랬어요. 드라마가 매주 주말 2편씩 해서 100편씩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좋아하면 그냥 계속 봐요. 그래서 주인공의 사연이나 주인공의 디벨롭이 앞부분에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새로운 주인공이 나오면 다시 새로운 주인공의 사연과 나오고 다시 얘들이
겹쳐지는 게 나오고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하냐, 아이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OTT 드라마들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드라마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게 넷플릭스에 다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의 많은 드라마는 장르적으로 스릴러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래야지 다음화를 계속 눌러서 보기 때문이죠. 제가 학생들한테 이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설명을 할 때 가장 많이 보라고 얘기하고 예를 드는 게 넷플릭스에서 나오고 있는 드라마 중에서 어둠 속으로라는 벨기에 드라마. 이건 뭐냐, 묻지도 따지도 않고 1화에서 어떤 나토 군인이 막 벨기에에 있는 브뤼셀 공항으로 와요. 근데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탈 준비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총 들고 와서 비행기를 띄워 그러는 거예요. 그 비행기가 떠요. 그럼 뭐냐면 계속 어둠 속으로 가는 거예요. 빛이 나면 우린 다 죽어! 그러고 어둠 속으로 가. 그러면서 계속 어둠 속으로 가고 거기서 갈등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보다 보면 시즌 하나가 통째로 끝나는 거죠. 이런 방식이 나우 스트리밍의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의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웹툰, OTT, 웹소설이 거의 비슷한 스토리텔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들이 서로 공유가 돼요. 네. 자, 그래서 이 21세기에 등장한 웹툰이 저런 다양한 이벤트들을 통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근데 이 웹툰의 이벤트들을 제가 이렇게 성장 패턴들을 쭉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가만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레진도 보이고 카카오 페이지도 보이고 시리즈도 보이고 피코마도 보이고 여러 가지 봉순도 보이고 키다리도 보이고 보이잖아요. 핵심적으로 어떤 게 느껴지세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회사가 보이잖아요. 회사.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초창기에 인터넷 포털을 중심으로 해서 웹툰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인터넷 포털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웹툰 생태계는 그 포털로 트래픽을 끌어오기 위한 구조로 개발됐어요. 네이버 웹툰처럼. 그러다가 이 트래픽이 점점 커지면서 유료화가 시작됐습니다. 가끔 유료화가 레진이나 카카오 페이지에서 처음 시작한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초의 유료화는 다음에서 시작했어요. 완결작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PPS 시스템 도입했고 레진 같은 유료 플랫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해서 손쉽게 결제가 가능하니까 유료화인데 이거는 손쉽게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는 요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요인은 우리가 디지털로 웹툰을 보는 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고 웹툰을 보는 전 되게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용자 경험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지금 현재 모든 콘텐츠를 모바일로 보는 사용자 경험이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온에어의 시대가 아니라 나우 스트리밍 시대로 변화한 거예요. 강력한 상호작용성을 통해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시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바뀐 시대에 2013년 이 시대를 가속화시킨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이폰의 등장이고요. 아이폰 이후에 스마트폰의 등장이고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한국에 2009년도에 처음 들어왔나? 근데 한국이 얼마나 K 속도의 민족이냐 하면 스마트폰이 한국에 도입되자마자 3년 만에 보급률 세계 1등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사실 그 전까지 플랫폼의 트래픽을 유도하기 위한 콘텐츠로 웹툰에서 보다 갑자기 웹툰의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테스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모바일 앱에서 구매, 그 다음에 IP적 비즈니스의 등장, 그리고 IP적 가치사슬의 연계, 그 다음에 글로벌 비즈니스로 확산이라는 구도가 나타난 게 지금 21년의 구도입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IP와 글로벌이라는 키워드예요. 예전에 2019년도에 김준구 대표가 네이버 웹툰 서밋에서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 2021년 서밋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IP 한번 읽어볼게요. 골드러시 시대에는 금맥 찾기보다 청바지 사업이 성공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IP를 꾸준히 끊임없이 제공하는 플레이어들에게 글로벌 OTT들의 전쟁은 굉장히 한 기회이자 성공의 찬스입니다. 네이버 웹툰은 작가들의 작품을 연재하게 되면 너무나 편안하게 국경을 넘나들면서 독자 IP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전무후무한 플랫폼이고 OTT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IP의 가치는 이들을 통해 끊임없이 대고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웹툰 본사를 미국으로 옮겼잖아요.
왜? 거기가 OTT들의 엔터테인먼트의 전쟁터니까. 그래서 미국발 OTT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한국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강풀 작가가 만든 타이밍이라는 드라마는 오리지널 타이밍이라는 드라마로 만들어서 뭐 KBS나 뭐 TVN이나 뭐 JTBC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콘텐츠로 처음 풀어요.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뭐 HBO 맥스도 있고 아마존 프라임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최종 완결된 그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에반겔리온도 아마존 프라임에서 오픈했잖아요. 에반겔리온 보고 싶으면 아마존 프라임 가입하면 무료 이용 기간 주간에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기회 되면 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죠. 자, 밑에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올해 그 서비스 리더업에서 김준우 대표가 밝힌 일입니다. 네이버가 좀 지난해 결제는 8,200억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볼드한 것만 읽어볼게요. 왓패드를 6억 달러에 인수하여 이용자가 1억 6,200만 명, 네이버 웹툰이 7,200만 명, 왓패드 9,000만 명, 1억 6,200만 명의 거대 콘텐츠 왕국이 됐고 100여 개국에서 아까 제가 11개 언어라고 했는데 9개 언어네요. 9개 언어로 간다고 얘기했죠. 2004년에 시작한 네이버 웹툰이 저 위에 이제 그 조선일보에서 나온 인용된 걸 보면 아시아의 디즈니를 꿈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즈니가 뭐예요? IP를 다양한 영상 IP를 개발해서 그 IP를 들고 다양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게 디즈니잖아요. 저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이렇게 그냥 한번 정리해 봤어요. 정리해 보니까 지금 네이버가 만든 구도는 예전에 네이버 웹툰 하면 네이버라는 플랫폼 안에서 네이버 웹툰이 있고 아까 설명했던 도전 만화 배도 정식 연재로 올라가는 이런 구조였는데 지금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네이버 웹툰이 웹소설이 있고요, 왓패드가 있고 시리즈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섹터로 묶여요. 그 다음에 웹툰 섹터는 뭐냐면 한국의 네이버 웹툰이 있고 글로벌 네이버 웹툰이 있어요. 아까 9개 언어라고 그랬는데 뭐 일본어,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최근에 스페인어, 프랑스어까지 됐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여러 언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인 망가가 있습니다. 라인 망가가 지금까지 라인 망가는 이제 일본에서 네이버가 일본에 진출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약간 좀 갈팡질팡 했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네이버 웹툰이 들어갔다가 네이버 웹툰이 잘 안 먹혔었고요. 네이버 웹툰 구조를 가져갔다가 그래서 라인망가라는 서비스를 런칭하고 일본의 전자책들, 흑백 만화들을 해서 일본의 전자책 시장에서 1등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2020년에 피코마가 계속 치고 올라가서 순위가 피코마가 1등이 됐고 피코마는 카카오 계열입니다. 그러면서 라인망가가 밀리면서 지금 네이버에서는 라인망가도 단순하게 일본의 스캔 서비스인 그 전자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글로벌에서 성공한 네이버 IP들을 갖다가 서비스하는 방식을 바꿔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튜디오 N이 있죠. 스튜디오 N에서 영상화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2021년 서비스 미드업에서 하이브와 DC와 연계해서 네이버의 세계관들을 확장시켜 간다라는 얘기를 했죠. 저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고가 있는 거예요? IP의 사고. 네이버에서 만든 웹툰들 중에서 이 IP를 가지고 이 IP를 글로벌리 가져가서 성공할 수 있는 작품들, 영상화로 연계할 수 있는 작품들, 웹소설, 웹툰, 영상, 웹툰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웹툰을, 영상을 제작하는 게 스튜디오 M뿐만이 아니라 헐리우드, 하이브에 가지고 있는 IP들을 가져와서 이걸 다시 웹툰으로 만들어서 영상으로 돌리고 하는 거대한 IP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게 네이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디즈니가 지금까지는 디즈니가 뭐 우리가 디즈니라고 생각하면 뭐 만화 영화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뭐 부에나비스타도 있고 수많은 뭐 많은 데들이 인수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IP를 활용을 하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마지막에는 디즈니랜드나 디즈니 월드를 통해서 어니즈먼트 시스템으로 연결해서 거대하게 이런 디즈니 IP 세계를 만드는 것처럼 네이버 웹툰도 그걸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본사를 미국으로 옮겨서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업체들과 같이 연결해서 같이 이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카카오 얘기입니다. 카카오 얘기는 좀 흥미로워요.
주요 투자 및 M&A 지분 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보면 이거는 작년인가 작년 기사에 나온 건데 서울 미디어 코믹스 학사문화 대원 CI 주요 출판 만화 3사죠. 그 다음에 다운 크리에이티브, 네오바자르, 크로스 픽처스도 있지만 이 밑으로 더 많은 투자사들이 있습니다. 대략 중요한 그냥 그림을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만들었는데 계속 밑으로 더 만들어야 돼서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일단 구조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원래 카카오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카카오 M이 있었어요. 카카오 M은 로엔이나 기타 등등 엔터사들이 인수해서 만든 회사예요. 이 두 회사는 각각 다른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이 두 회사를 하나로 합쳐서 카카오 엔터가 출범을 했죠. 그러니까 웹소설, 웹툰을 서비스하는 카카오 페이지와 그 다음에 음악과 영화와 영상을 만드는 카카오 M이 합쳐져서 카카오 엔터가 된 거예요. 그 안에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M이 있죠. 그런데 그 밑에 단에 보면 이제 그 카카오 M은 뭐 여기 뭐 로엔도 있고 뭐 안테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잡하니까 밀어놓고요. 우리가 궁금한 카카오 페이지의 밑에 단의 회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가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다음 웹툰이 얼마 전에 카카오 웹툰이 됐습니다. 별도의 웹툰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UX를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카카오 웹툰 보시면 UX가 기존의 다음 웹툰이나 네이버 웹툰이나 완전히 다른 UX를 가지고 있어요. 카카오 웹툰 UX는 처음에 접속하면 굉장히 하나하나 아이콘이 커지고 주요 작품들을 앞으로 푸시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방식은 뭐냐면 아마 태국에서 카카오 웹툰이 서비스하면서 그 UX를 가지고 굉장히 크게 성공했어요. 즉 뭐냐면 이 다음 웹툰에서 기존의 웹툰을 보는 독자들, 그래서 기존의 다음 웹툰을 보는 독자들은 카카오 웹툰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편해 죽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네. 익숙하지 않으니까 되게 불편하고 내가 보던 작품들을 항상 화요일 몇 번째 이렇게 봤었는데 사실 웹툰 이름 잘 외우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약간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도 맨날 헷갈려요. 그거 뭐야? 제가 이제 웹툰 추천해달라고 그러면 제목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계속 그 이무기 나오는 웹툰 있잖아. 이무기 나오는 거, 이무기 막 기르고 그거 있잖아. 근데 제목이 이무기인가? 근데 이무기가 아니거든요. 도롱인데 되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 개를 소비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되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다음 웹툰을 보는 독자들은 카카오 웹툰의 UX가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근데 새롭게 유입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인기가 있구나. 그래서 훨씬 더 수월하게 볼 수 있어요. 나온랩이 맨 앞에 있으니까 이건 뭔가 재밌는 것 같은데 그래서 들어보는 거죠. 아무튼 타파스는 미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웹툰 업체고 네이버가 와패드 인수하니까 레디쉬라고 미국에서 웹소설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피코마는 카카오 페이지하고의 관계도 있고 약간 독립적인 회사입니다. 관계도 있지만 약간 독립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단을 보면 조금 더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DNC는 무려 상장사인데 이 DNC의 제가 알기로 제1주주가 카카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DNC에서 개발한 IP들 그러니까 노블 코믹스를 처음에 2018년도에 카카오 페이지에서 런칭하면서 웹툰 시장을 이제 노블 코믹스 중심으로 키울 때 그때 DNC의 작품들이 주로 들어가서 특히 이제 모판 같은 작품은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이번에 DNC가 더 엔트라고 웹툰을 제작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보니까 그럼 카카오, DNC는 이번에 DNC 웹툰 비즈니스를 별도의 웹툰을 만드는 회사를 별도 회사로 또 분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파내려가다 보면 되게 많아요, 회사가. 자, RS미디어는 카카오 페이지 자회사입니다. RS미디어는 어떤 회사냐면 전통적으로 장르소설 회사예요. 그래서 다양한 장르소설을 가지고 있어요. 로맨스, 현판, 무협 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카카오에서 자회사예요. 슈퍼코믹스는
윤태욱 작가님, 훈 작가님, 네스켓 작가님 등 이런 작가님들과 같이 카카오 페이지에서 투자해서 만든 IP 홀딩 컴퍼니. 그리고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IP 홀딩 컴퍼니라는 용어가 작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그냥 IP를 우리가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많은 돈을 들여서 IP를 만들어서 그 IP를 홀딩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굉장히 많은 IP 비즈니스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회사들이 IP 홀딩 컴퍼니. 자, 그리고 전통 카카오 페이지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서울 미디어 코믹스 학사문화사 대원 CI에 투자를 했어요. 그때 돈으로 꽤 파격적인 금액을 투자를 했죠. 근데 옆에를 보니까 새로운 그림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대원 미디어가 있습니다. 대원 미디어는 상장해 있는 회사예요. 옛날 용어로 대원동화고요. 이 대원동화가 상장사고 관계사로 학상과 대원 CI가 있습니다. 다 대원 미디어에서 지배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대원 미디어가 피코마하고 같이 조인트 벤처로 대원 미디어의 아닙니다. 너무 헷갈려요. 대원 미디어가 만든 웹툰 스튜디오가 있는데 스토리작이라는 웹툰 스튜디오. 여기는 대원 미디어 학산이 같이 공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스토리작하고 피코마하고 공동으로 셀파 스튜디오라는 걸 일본에 만들었어요. 셀파 스튜디오라고. 진짜 복잡하죠? 그리고 밑에 있는 스튜디오 원칙은 뭐냐면 피코마가 한국에서 웹툰을 개발해서 피코마에 공급해 주세요라고 한국에 만든 한국 기획 제작사예요. 웹툰 제작사. 그러니까 자 보시면 이 카카오 쪽의 섹터는 지금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문어발처럼 얽혀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회사가 있는데 주요한 회사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같이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플랫폼 비즈니스, 상호작용성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비즈니스, 창작자 수익 모델 PPS, 글로벌 IP 밸류체인을 만들어서 웹소설 업체 인수하고 웹툰 만들고 이 웹툰은 네이버 웹툰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하고 그리고 영상화하고 연결하고 카카오 엔터와 카카오 웹툰은 프리미엄 IP를 이게 카카오 웹툰을 보면 잘 보시면 프리미엄 IP를 지향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플랫폼 비즈니스는 400개 되는 작품들을 월화수목금토일로 쫙 깔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성을 통해서 각각의 다양한 플랫폼들을 이런 트래픽을 매트릭스로 배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프리미엄 IP는 뭐예요? 수익이 잘 나오는 웹툰 IP를 푸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UX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카카오 페이지 UX는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에 작품을 런칭하거나 작품을 가져가는 그런 회사들의 가장 큰 고민과 희열은 뭐냐 하면 프로모션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모션을 받아서 배너로 얼마나 떠일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따라서 수익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되게 관계자들이 많잖아요.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창작자 수익 모델은 PPS. 그래서 네이버는 계속 그래서 창작자 수익 모델을 강조해요. 평균 수익이 얼마가 났다. 정말 저렇게 나나? 사실은 중위권 수익을 보거나 좀 이렇게 봐야 되는데 평균 수익은 갭 차이가 너무 커요, 사실. 왜냐하면 상위권 작가들이 되게 압도적인 수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창작자들에게 수익을 확산시키겠다.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같이 하세요, 작가님들. 이런 얘기예요. 글로벌 IP 밸류체인은 뭐냐면 웹소설, 웹툰, 영상으로 연계하는데 여기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글로벌 엔터 그룹들의 엔터 회사들과의 연관된 IP 활용 비즈니스. 그래서 본사가 미국에 있는 거죠. 웹소설, 웹툰, 영상을 가지고 있고 다시 카카오를 보면 UX나 UI를 개선해서 큐레이션을 강화하는 전략. 이 전략은 바로 프리미엄 IP 전략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1억 원을 들여서 웹툰을 만들었는데 일주일 동안 푸시를 했더니 A라는 작품은 100억을 벌고 B라는 작품은 10억을 벌었어. 그럼 우리는 100억 버는 작품들이 좋아요.
물론 뭐 다른 가치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가치들을 이렇게 같이 고민해서 올려주지만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전략적으로 큐레이션하고 전략적으로 UX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태국이나 대만 등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일본에서는 성공을 했죠. 피코마가 그래서 성공을 한 거예요. 피코마는 전략적으로 일본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작품들을 잘 큐레이션해서 그 작품들을 계속 푸시를 하면서 서비스를 하고, 그래서 나온랩 같은 작품들이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한 거죠, 일본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IP 밸류 체인을 만듭니다. 이 모든 키워드들은 성격은 다르지만 결국 IP와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로 묶입니다. 이러면서 창작자들한테 어떤 고민이 생기느냐. 예전에 만화 작업은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하거나 글을 쓸 때나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만화의 가장 큰 매력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다른 모든 엔터테인먼트들은, 다른 모든 대중매체나 대중예술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화 혼자 만들기 힘들잖아요. 가장 대중예술이 영화 혼자 만들면은 내가 가서 이렇게 누르고 내가 가서 연기하고 안 되잖아요. 근데 만화는 혼자 할 수 있는 거였어요. 혼자. 물론 스태프들이 도와주고 뭐 그런 작업도 있지만 아무리 복잡한 만화라도 혼자 그릴 수 있었죠. 근데 여기에 원래 전통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한국에 이 잡지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제작의 공정이 고도화되고 더 많은 힘이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넘어갔다가 다시 00년대 전체 만화 시장이 불황에 빠지면서 웹툰이 등장하고, 초기 웹툰은 철저하게 개인의 작업이었어요. 철저하게 개인의 작업. 그랬는데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시총이 3위, 4위, 5위 하는 그런 업체들이에요. 네이버, 카카오. 그런 업체들이 웹툰을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로 고민을 하면서 들어와서 계속 사이즈를 키워가고 있고, 이것이 IP 비즈니스로 더 계속 사이즈가 확장되면서 글로벌로 연계되면서 개인적 작업에 플러스에서 회사의 일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웹툰이 원래 만화라는 거는 철저하게 개인적 작업이고 초기 웹툰도 철저하게 개인적 작업이었는데 이제는 회사의 일의 영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일이 영역이 늘어나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느냐, 바로 만화 인력의 세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회사의 일이 만들어져요. 영화에서도 인력이 세분화되잖아요. 감독도 전체를 찍는 감독이 있고, 촬영 감독도 있고, 장소 헌팅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많은 사람도 있어요. 뭐 매니저도 있고, 정말 많은 인력들이 움직이죠. 근데 만화도 만화 창작의 단계가 세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프로덕션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프로덕션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냐? 이렇게 잡사이트에서 웹툰 키워드로 검색하면, 이건 좀 옛날에 제가 검색한 건데 몇백 개씩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요새는, 옛날에는 불과 1, 2년 전에는 웹툰 검색하면 저렇게 많이도 안 나왔고요. 웹툰 검색하면 웹툰 작가님을 모십니다 정도로 뽑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가서 잡사이트에 들어가서 웹툰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뽑냐 하면 선화, 콘티, 배경 이렇게 뽑아요. 그 다음에 PD, MD. PD는 뭐고 MD는 뭐죠? 잘 모르시죠? MD는 뭐냐면 우리가 만든 IP들을 뭐 예를 들어 플랫폼이라면 리디 MD 그러면은 이 MD가 뭐 첨다이죠. 이렇게 여러 회사들하고 해서 만든 IP를 보고 요거 괜찮겠다라고 고르고, PD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작품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 그러니까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웹툰을 그리는 사람이 아닌 영역에서도 이미 매니지먼트하는 매니저들도 있고, 물론 PD의 영역하고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듀서의 영역도 있죠. 그 다음에 이 작품을 가지고 이 IP를 마케팅하고 기획하고 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왜냐하면 최근에 만들어지는 웹툰들은 공정이 분리되고 많은 사람들이 투여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고 있어요.
웹툰 제작비가 한 편 들어가는데 최근에 이제 이미 억 단위 이상으로 제작비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작비를 소싱해야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 혼자 프로덕션이 이 오리지널 IP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웹소설 IP를 가지고 오면 그 웹소설 회사하고 비즈니스도 해야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인력 수요가 분화되고 인력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웹툰 생태계가 계속 변화하면서 만들어진 현상이에요. 이 현상이 나온 거는 불과 몇 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강의하거나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학생들한테는 잘 얘기 안 하는데요. 학생들은 이제 어디 가서 특강하거나 웹툰 생태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잡사이트를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이런 사람을 뽑네? 이런 회사가 이런 사람을 뽑네? 볼 수 있어요. 심지어 들어가면 그 회사의 평판도 나와요. 근무하는 사람들이 평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5점 만점에 별 2개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근데 요새는 이제 막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여서 사실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웹툰 프로덕션 쪽에 평판은 이렇게 레벨이 높지는 않아요. 계속 회사들이 새로 갱신되고 새로 성장하고 있어서 그런 건 좀 양해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트렌드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매체성의 변화에 따라서 보는 독자들이 늘어나면서 시장성이 확대되고, 그러면서 몇 가지의 요소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콘텐츠 IP로서의 웹툰이라는 고민이 정리가 됩니다. 이제 IP 비즈니스적인 고민을 하는 건데, 이 지식재산권을 부가적인 사업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협업이 웹소설 원작을 찾자, 이런 거죠. 웹소설 원작을 찾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딜 가서 웹소설 원작을 찾을 거냐, 이런 고민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OTT와의 연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일단 한국의 모델은 웹소설 원작의 웹툰, 흔히 카카오 페이지에서 노블코믹스라고 불리는 코미컬라이징한 웹툰들은 이렇게 웹툰이 처음 런칭되면 웹소설 팬덤들이 유입되기 위해서 초기 결제량이 이렇게 올라가요. 초기 결제량이 올라가니까 인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독자들이 들어와요. 새로운 독자들이 들어와서 보다가 웹소설이 있어. 그럼 다음이 궁금하니까 이 새롭게 유입된 웹툰 독자들이 웹소설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쭉 수익이 올라가요.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현재. 그리고 이제 OTT는 뭐냐 하면, OTT와의 연계는 뭐냐 하면, 글로벌 서비스 단으로 볼 때, 물론 글로벌 서비스에서 웹소설 서비스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와패드나 레디시 같은 것들을 인수했지만, 글로벌로 봤을 때는 영상하고의 연결고리가 정말 파워풀해요. 예를 들어 김비서는 왜 이럴까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웹소설을 가지고 웹툰을 만들고 드라마도 나왔어요. 얼마 전에 김비서는 왜 그럴까를 만든 그 대표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일본에서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고 하는 드라마가 만들어지니까 웹툰 결제량이 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게 영상하고 파워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의 원작 이태원 클라스도 똑같이 영상이 넷플릭스에서 붙이니까 웹툰이 결제량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OTT와의 연계성은 계속 고민되는 지점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니버스라는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에서 IP를 관리하고 비즈니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IP를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놓는 게 아니라 이 IP들의 세계를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 수 있을까 같은 고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지? 윤인환 작가 있었던 회사가 어디더라? 어디죠? 와이랩 같은 경우에 슈퍼스트림 같은 그런 한국형 웹툰 유니버스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아까 이제 하이브나 DC하고 같이 네이버 웹툰이 같은 유니버스들을, 독자적인 유니버스를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의 웹툰의 변화입니다. 좀 이제 기술의 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새로운 진화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키워드는 그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AI, 블록체인, MR이 있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블록체인 엄청 밀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약간 이렇게 좀 가능성은 있지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에 들어오면 항상 코인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웹툰에서 블록체인 기술들과 이런 크립토 이런 어떤 새로운 경제라고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은 저는 보류해 놨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술의 진화에 따라서 웹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이슈는 AR하고 MR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MR은 믹스드 리얼리티인데 MR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믹스드 리얼리티는 갑자기 어느 순간 저는 굉장히 진도가 빨리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VR 웹툰 뭐 이런 웹툰들에 대해서 가능성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사람들이 많이 시도를 했지만 진도가 진짜 안 나갔어요. 문제는 디바이스 때문에 디바이스의 보급이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웹툰이 이렇게 한국에서 성공하고 글로벌리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가 90% 가까이 보급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VR 웹툰은 뭐 여러 근데 이제 점점 요즘 생각 옵티머스는 아니지. 옵티머스 프라임은 그게죠. 오큘러스가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저렴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급이 꽤 많이 퍼져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메타버스 같은 그런 고민들이 등장하면서 이 MR, 믹스드 리얼리티로서의 웹툰의 가능성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씩 드디어 느리게 이제 걸음을 떼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지점은 갑자기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언젠가라고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좀 다른 거 같아요. AI, 여기는 뭐냐면 빅데이터 기반 AI가 분명히 웹툰에 적용이 되는데 이 AI라는 건 뭐냐면 결국 통계적 특징과 빅데이터를 통해서 기계학습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미 큐레이션 시스템은 적용되고 있어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AI를 활용한 큐레이션 시스템은 적용되고 있어요.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요일날 순위가 연령에 따라서 접속하는 곳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건 이미 계속 기계학습을 통해서 그렇게 연구한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에서 이미 그것도 하고 있잖아요. AI가 댓글도 삭제하고 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서비스에서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창작단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일본에서도 연구하고 있고 네이버에서도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게 디지털 채색. 일단 디지털로 선을 추출하는 거, 그 다음에 디지털로 채색하는 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조만간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이런 기술 플러스 저는 어떤 기술이 이 웹툰에 굉장히 빠르게 접목될 거라고 생각하냐 하면 게임 엔진이 굉장히 빠르게 웹툰에 접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후반 작업들을 다 스케치업으로 공간을 만들고 있잖아요. 아주 빠른 속도로 게임 엔진으로 전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본 작가 중에서 배경을 사진을 찍어서 그리는 아주 섬세한 배경으로 유명한 아사노 이뇨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소라닌 작가, 아주 잘 잡힌 꿈 같은 거 그렸던 작가인데 이 작가가 언리얼 엔진으로 만화를 그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작가가 제가 이제 뭐 혼자 스터디하다가 사진 찍고 만화를 그리고 되게 불편했는데 게임 엔진을 사용해 보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공간에 어떤 앵글이든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 엔진에 어마어마한 에셋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왜 게임 엔진이 굉장히 한국 웹툰 비즈니스에 접목이 빨리 될 거라고 생각이 되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웹툰이 개인적 작가의 일과 함께 회사의 일의 영역이 이렇게 생겨버린 거잖아요. 회사의 일이 생겼다는 거는 많은 제작비가 투자된다고 그랬어요. 많은 제작비가 투자되는데 그렇다면 게임 엔진을 활용을 하면 제작비가 올라갈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많이 활용된다면 제작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아니면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특히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장르인 로판이나 게임 판타지 같은 장르들은 언리얼에 수많은 에셋들이 들어있습니다. 얼마든지 공간 잡아서 찍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배경을 만드는 도구로 게임 엔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과연 이게 대형화니까 캐릭터를 만들 때도 게임 엔진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국에 접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 기반들이 웹툰에 많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만화라는 매체의 특징, 그리고 웹툰이라는 매체의 특징, 그리고 이 웹툰이라는 매체의 특징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상호작용성, 그 다음에 그리고 새로운 세대에 어필할 수 있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이것이 구체화돼서 두 가지의 키워드로 IP와 글로벌로 키워드화 된다. 웹툰은 그리고 나서 한국 웹툰 비즈니스의 현황들을 살펴봤고요. 한국 웹툰 비즈니스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페이지를 살펴봤고, 이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페이지에 중심적으로 등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개인 작가의 일에 더해서 회사의 일로 변화했다. 그래서 잡사이트에 검색해보면 되게 분화된 구인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았고, 이런 변화들이 기술하고 접목됐을 때, 이런 변화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 IP에 대한 고민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IP, OTT, 유니버스라는 키워드로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기술에 대한 범위는 AI와 MR,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보완해서 제가 게임 엔진의 저장 툴로서의 도입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Q&A 시간을 질문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60분 강의하고 한 30분 정도, 지금 7시 11분이니까 한 3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더 길게 질의응답을, 보통 막 쉬고 그러는데 안 쉬어도 될 것 같고요. 그쵸? 빨리 질의응답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그리고 밥 먹으러 가야죠. 저도 저녁을 안 먹어서 되게 배가 고파요. 질의응답은 대표님 그쪽으로 올라오는 내용들이 있나요? 플로어에 있는 학생들도 질의하셔도 되고요. 편하게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주요 질문들이 있는데요. 비슷한 것들을 좀 제가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여러 개 나왔는데, 유형이. 앞으로 개인 작가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 얘기는 강의할 때 몇 번 했었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그냥 좀 몇 가지 팩터들을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시장의 사이즈가 커진다라고 하는 팩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만한 파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만한 파이에서 이만큼이 개인 작가의 영역이었어요. 개인 작가. 근데 지금 파이가 이만큼 커졌어요. 이만큼 커지고, 그 다음에 이만큼이 회사의 영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만큼이 개인 작가의 영역으로 확장됐습니다. 그러면 개인 작가의 영역이 줄어드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어느 쪽이 개인 작가들의 영역이? 이쪽이 더 개인 작가의 영역이 커지죠? 근데 이렇게 그리면 너무 뻥 같아요 라고 하니까 조금 이거를 사이즈를 좀 줄이겠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그리고 절반 정도가 회사의 영역이라고 해. 회사의 일, 이게 개인 작가의 일. 무슨 얘기, 이쪽이 더 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국 웹툰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계속 성장하고 있고, 또 이런 질문도, 비슷한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웹툰이 지금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전쟁이는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짧게는 4년 정도는 더 계속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 보세요. 한국이 있죠? 한국이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 페이지의 급격한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냈던 데는 일본이에요, 일본. 물론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더 만화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일본에서 피코마가 굉장히 성장을 하면서 한국에서도 카카오 페이지가 굉장히 크게 카카오 페이지에서 그 다음에 한국의 또 수많은 다른 프로덕션들이 피코마를 때 대표적으로 나온맨 같은 작품들이 빵 터지면서 예를 들어 굉장히 크게 이렇게 시장이 확산이 됐었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시장 일본보다 훨씬 더 큽니다. 미국 시장 훨씬 더 커요. 일본보다. 그래서 아까 네이버가 계획했던 대로 미국 시장의 엔터 시장하고 연계된다. 그래서 다양한 네이버 웹툰이 혹은 카카오에서 연재하고 있는 다양한 웹툰 혹은 어떤 데서 연재하고 있는 웹툰들이 미국 시장에 가서 이것이 디즈니나 워너브라더스나 폭스 같은 데서 뭐 HBO나 이런 데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같이 시장 수익을 끌어올리고 시장은 더 확산이 되겠죠. 자, 그리고 기존은 주로 지금까지 한국의 글로벌 서비스는 일본과 아시아를 지역에서 국한됐어요. 최초에 중국으로 나갔었지만 중국은 여러 리스크가 굉장히 많아서 최근엔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많이들 지난번에 사드 이후 한한령으로 하도 고통을 받아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저도 네, 별로예요,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 아시아 지역도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시아 지역은 뭐냐 하면, 아시아 지역은 경제가 성장하고 있어요. 인구도 늘어나고. 자, 뿐만이 아니라, 근데 아직 약간 늦게 움직이는 유럽 시장. 네이버가, 자, 프랑스에서 연재하고 있는 타파스인가? 델리툰 같은 웹툰도 굉장히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어요. 델리툰은 키다리 ENT, 한국에서 봄툰하고 레진을 운영하고 있는 키다리 ENT에서 인수를 했어요. 자, 그럼 프랑스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지겠죠? 네이버도 프랑스어 서비스를 2019년인가 20년에 런칭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프랑스도 있죠? 그 다음에 스페인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유럽, 아시아에 걸쳐있는 영어 서비스 인도도 있죠? 사실 시장은 이 글로벌 시장으로 글로벌리 확대를 해보면 지금 시장 사이즈보다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희망과 꿈을 담아서 한 100배 정도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 결국 개인 작가가 할 수 있는 영역들도 여전히 계속 존재를 합니다. 계속 존재를 해요. 자, 조금 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른 질문으로 점점 스튜디오가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은데 신인 웹툰 작가는 앞으로 데뷔하기 많이 힘들어질까요? 같은 질문도 있습니다. 같이 또 묶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네이버를 보고 있으면 계속 작품 사이즈를 늘리고 있잖아요. 네이버에서. 작품 사이즈를 늘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더 공격적으로 작품 사이즈를 늘릴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여러분들 네이버 이제 미국 서비스나 그 다음에 유럽 서비스를 가만 보시면 어떻게 되냐 하면 처음에 미국 서비스 런칭할 때 그때는 웹툰이 한국 거밖에 없었잖아요. 한국 웹툰을 가지고 가서 한국 웹툰 100%로 런칭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도전 배도, 그러니까 챌린지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챌린지 게시판도 운영하고 미국 내의 작가들을 컨택을 하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엄청 돈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웹툰이라는 이름을 사람들한테 브랜드로 인지시키기 위해서 샌디에고 코미콘 같은데 메인 스폰서로 들어가서 다 사람들이 초록색 네이버 이거 태그 달고 다니게 그렇게 굉장히 돈을 많이 들였어요. 그러면서 저절로 성장하는 그러니까 챌린지 게시판의 작가들,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컨택한 작가들을 같이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100이었던 한국 웹툰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지금 미국의 영어 서비스, 웹툰 서비스 들어가면 1등하고 있는 로컬 웹툰들이 되게 많아요. 1등하고 있는 로컬 웹툰들이. 그래서 점점 궁극적으로 로컬 웹툰의 퍼센트를 30%, 50%까지 이렇게 확장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화를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영어라는 서비스에서 이제 보면 한국어 웹툰, 그리고 약간 글로벌 보편적인 영어 웹툰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걸 들고 프랑스로 가서 런칭을 해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한국 웹툰 100으로 시작을 했지만 프랑스에서는 한국 웹툰하고 미국의 영어 웹툰하고 섞어서 런칭을 해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한국 웹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웹툰, 영어 중심의 글로벌 웹툰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런칭하는 그 회사의, 그 나라의 웹툰이 있어요. 제가 보통 보면은 한국 웹툰 한 5대5 정도를
웹툰을 유지를 하면서 한국 웹툰과 그 다음에 영어권 웹툰, 그러니까 글로벌 웹툰들을 한 50%, 그 다음 로컬 웹툰을 한 50% 정도로 하는 그런 시장 서비스를 만들게 발전시킬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됐건 한국 웹툰, 영어 웹툰, 그 다음에 로컬 웹툰 이렇게 세 개의 웹툰이 런칭할 때 이게 활용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에서 새로운 작가들의 신작 웹툰은 계속 발굴이 돼서 계속 한국에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작년인가 네이버 웹툰 세워봤을 때 연재하고 있는 연재작이 200몇 개, 금방금방 지금 연재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연재작 늘어나는 거 보면 아니 이건 회사 작품만 늘어나는 것 같은데 개인 작품들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아직은 이 작품을 들고 어느 지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작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신인 작가는 네이버를 통해서, 개인 신인 작가들은 네이버를 통해서 데뷔하는 게 이렇게 비교해 보면 시장이 어려웠을 때 조금씩 데뷔했었던 옛날보다는 지금은 훨씬 더 데뷔의 문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상 최대 공모전, 무슨 뭐 최강자전, 먼전, 뭐 단편 공모전, 뭐 이렇게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시장이 네이버만 있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네이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자, 보면 전체 시장, 제가 오늘 너무 네이버하고 카카오 중심으로 설명을 했는데, 좀 다른 것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대형 회사인 N사와 카카오가 K죠. K사가 있습니다. 백방 대형 회사인 N사와 K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또 큰 회사인 키다리가 있습니다. 키도 K인데 키다리가 있습니다. 키다리가 있습니다. 키다리가 이름을 들으면 키다리는 무슨 되게 동화에 나오는 회사 같잖아요. 키다리 스튜디오, 키다리 ENT. 근데 얘는 모 회사가 다오기술이라는 회사고요. 다오기술은 키움증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일단 돈 많죠? 키움증권이니까 돈 많죠? 자, 그럼 여기는 뭐가 있냐면 영화사가 있습니다. 영화사. 원래 영화사로 시작한 회사예요. 그 다음에 얘네가 그 웹툰을 진출하면서 흐지부지하던 봉툰을 인수했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레진을 인수했죠. 그 다음에 프랑스 서비스하고 있는 델리툰을 인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키다리에서도 계속 웹툰 서비스들을 인수하고 있어요. 레진을 인수했다는 건 뭐예요? 레진이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서비스, 영어 서비스도 꽤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레진의 글로벌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봉투에서 만들고 있는 여성향 작품들을 효과적으로 런칭할 수 있는 그런 생기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봉투 같은 작품들은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여성향 베이스이기 때문에 여성향 베이스의 프로덕션 작품들도 있지만 개인 작가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런칭되고 있습니다. 자, 또 얘기 안 한 게 뭐 있죠? 또 큰 회사, 자, 키 말고 또 큰 회사가 다른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R이 있습니다. 리디북스가 있어요. 리디북스가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책인데 이 안에 웹소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책으로 우리가 이제 만화를 이제 이북이라고 부르는 흑백 만화도 있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최근엔 리디에서 제가 이제 계속 잡사이트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보면 리디에서 한때 엄청나게 PD들을 뽑았어요. 경력 PD들을 뽑았어요. 뭐를 했냐면 작품을 자체 개발하는 웹툰을 개발하는 PD들을 뽑고 웹툰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튜디오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냐 하면 스튜디오도 있지만 리디 같은 경우에도 개인 작가들을 많이 뽑아서 많이 데뷔하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R 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도 또 K인데 KT가 K2로 살짝 삽질을 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KT에서 IP와 컨텐츠에 대한 중요성을 새로 사장이 바뀌면서 하고, 여기서 무슨 회사를 새로 생겼냐면 스토리위즈라는 회사를 새로 만들었어요. 스토리위즈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가 뭘 갖고 있냐면 KT에서 운영하고 있는 K2를 이쪽으로 붙이고 원래 KT에서 운영하고 있던 블라이스라는 웹소설
사이트를 여기에 붙였어요. 그래서 그 크게 보면 KT에 바로 속해 있는 게 아니라 KT 밑에 있는 KT 스튜디오인가 뭐 이런 스튜디오인가 이런 이름으로 본부가 만들어져 이렇게 소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기업은 되게 콘텐츠 비즈니스를 잘 못하거든요. 네이버나 카카오는 빅테크 기업이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테크 기업이어서 콘텐츠 비즈니스를 되게 잘하는데 KT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망가는 기업이어서 약간 좀 못해요. 콘텐츠 비즈니스를. SK 맨날 망했잖아요. 콘텐츠 비즈니스 하면서. SK 관계자가 들으시는 건 아니겠지. 계속 힘들었잖아요. 근데 KT도 좀 이렇게 되게 잘할 수 있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될건 KT도 뭔가를 잘 치고 나간다면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큰 회사들 뿐만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 작가들이 되게 주목해야 될 섹터가 여기 이제 새로 얘기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포스타입, 여기 P죠. 포스타입하고 딜리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타입이나 딜리업은 오픈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고민이 되냐면 예를 들어 결국 우리가 팬덤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을 작가들을 진짜 좋아해주는 팬이 10,000명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 얘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팬덤 비즈니스예요. 그냥 옛날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누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내 글을 돈 주고 계속 보기 위해서 한 달에 1,000원씩만 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10명이면 10,000원, 100명이면 100,000원, 1000명이면 1,000,000원, 10,000명이면 얼마요? 1,000,000원이요. 내 글을 한 달에 1,000원을 내고 매주 한 편이 됐건 뭐 매주 몇 편이 됐건 다른 말로 바꿔 여러분의 만화를 보기 위해서 한 달에 1,000원을 내요. 안 비싸잖아. 하나도 되게 1,000원을 내는 거는. 그쵸? 근데 이렇게 내줄 사람이 10,000명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매월 1,000,000원씩 버는 대단하죠? 그러니까 개인 작가의 영역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맨 앞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지금 바뀐 결국 여러분이 10,000명하고만 연결될 수 있으면 그러면 옛날에는 내가 이거를 10,000명하고 연결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뭐 언더 만화, 인디 만화 이런 걸 불렀어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서 이걸 팔아야 돼요. 10,000명한테 팔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최초의 언더그라운드 만화가 생긴 게 미국에서 생겼거든요. 미국에 언더그라운드 만화 생길 때 그 이제 히피 문화가 만들어졌던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생겼는데 로버트 크럼이 잽이라는 잡지를 와이프하고 같이 만들어서 어디서 팔러 나왔냐 하면 사거리에서 슈퍼마켓 카트에다가 쌓아놓고 팔았어요. 근데 우리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게 개인 작가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저는 더 확장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소셜미디어가 있잖아요. 소셜미디어.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님들이 있어요. 이런 작가님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님 중에서 키크니 같은 작가들은 되게 독특한 컨셉으로 만들어서 이게 인스타에서 팔로워가 되게 많았고 이렇게 만든 작품들이 만화경에 연재가 됐고 지금은 굉장히 인스타에서 다양한 콜라보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NK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대기업 회사들도 있다. 이런 새로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자발적 웹툰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개인 작가의 영역이 설령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개인 작가의 영역으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개인 작가 영역은 예전에 비해서 더 확장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하면 소셜 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소셜 네트워크가 확장되면서 개인 작가가 새롭게 고민할 수 있는 영역들이 더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런 확장되는 영역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 예를 들어 포스타입이나 딜리업 같은 콘텐츠들 그리고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할게요. 아주 재미있는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요 두 번째 영역하고 관련돼서 첫 번째 고상희 박사님의 극락왕생.
두 번째, 김보통 작가. 자, 고사리 작가의 금강왕생은 어디에 연재한 작품이에요? 디빌롭에 연재한 작품이에요. 디빌롭에 연재한 작품 중에서 좀 개성 있게 작가님이 개성을 살려서 자기 개성을 살려서 재밌는 만화를 흑백으로 연재했어요. 그리고 고사리 박사 작가님의 이상하다. 고사리 박사님이라고 그래야지. 고사리 박사님의 그 인터뷰를 잘 살펴보시면 처음에 유료로 결제할 때 어떤 기준을 했냐면 이 페이지를 돈으로 사서 보면 얼마를 받을까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셨어요.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유료로 결제를 하기 시작했죠. 유료로 결제를 하고 주목도를 높으니까 상도 받았어요. 책도 나와서 책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영화화로 넘어갔어요. 영상화로 넘어갔어요. 금강왕생 영상화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고사리 박사 프로덕션을 만들어서 외부에 있는 영상화하고 조인해서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바뀐 거예요. 뭐냐면 개인 작가도 초기에는 근데 나 조금 다시 김보통 작가님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보통 작가님이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어떤 걸 공유했냐면 타이거 스튜디오를 만들겠다라고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 전에 보통 스튜디오인가 회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보통 작가님은 이게 이를테면 회사의 대표이자 디렉터로 활동을 하시고 여기에 많은 스태프들이 같이 작업을 해요. 그럼 김보통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작품 스타일을 살린 IP를 살린 김보통 작가님의 만화가 네이버에 연재해서 네이버 상위 작품들처럼 트래픽과 미리보기 수익을 빵 키울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개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협업 제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굉장히 많은 콜라보와 협업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표준화돼서 만든 작품들의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입히면서 그 다음에 타이거 프로덕션은 뭐냐면 영상화 기획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DP라는 작품 영상으로 만들면서 이거를 한 서클을 경험해 보니까 내 IP를 영상으로 만드는 회사를 내가 해야 되겠다. 개인 김보통에서 시작된 일이에요. 개인 김보통에서. 개인 고사리 박사에서 시작해서 금강왕생 IP가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고민이 왜 변화했냐면 예전에 이런 매체 시대에는 불가능했어요. 이런 고민이. 그때는 내 작품이 인기를 얻어서 원피스 작가처럼 1억부, 2억부, 10억부가 팔리는 것, 그래서 내 앞에 도로 깔리는 거, 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네이버나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서 독자들을 만나고 내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제2, 제3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독자를 만날 수 있어요. 결국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에 대한 키워드는 이 시장에서 아까 제가 강의했던 이 앞에서의 키워드는 IP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었다면 개인 작가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 하면 팬덤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내 작품을 보고 싶어하는 팬덤. 아까 얘기했잖아요. 간단해요. 산수는 10,000명의 팬덤이 한 달에 1,000원씩만 내주면 나는 월 수익 10,000,000원이에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그러면 재미있는 작품 팬덤이고 결국 이 팬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개인 작가도 자신을 브랜딩하는 전략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고민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 작가가 더 다채롭게 살아나갈 수 있는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이게 꺼졌어. 잠깐만요. 다른 질문을 봐야 되는데 얘가 닫혀버려가지고. 일단 그래서 시장이 확장되기 때문에 개인 작가 영역도 점점 확장될 것이다. 물론 프로덕션 영역은 더 빠른 속도로 확장될 거예요. 지금 프로덕션 영역들이 더 확장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개인 작가가 또 다른 영역에서 더 확장되기 위해서는 포스타일이나 딜리업 같은 오픈 플랫폼,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면서 자신의 팬덤들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도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이 아까 일본에서 시장이 확장되기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 웹툰도 이 얘기를 좀 더 추가로 드릴게요. 카카오 웹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부분 노블 코믹스만 있는 걸로 아시잖아요. 근데 개인 작가의 작품들도 카카오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글로벌로
이제 우리가 글로벌로 전환되잖아요. 이런 글로벌로 전환됐을 때 글로벌로 IP 비즈니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르적으로 어떤 장르가 성공할 것 같아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는구나. 로판이나 무협이나 그 다음에 현판처럼 게임 판타지나 현판처럼 한국의 로컬에서 익숙한 작품들보다 더 글로벌로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장르는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같은 장르들이에요.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는 프로덕션 작업보다는 개인 작가도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호러 같은 작품들은 굉장히 개인 작가의 더 강력한 크리에이티브를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장르예요. 그래서 그런 장르들을 네이버나 카카오 웹툰에서 계속 찾고 계속 소칭할 거예요. 그래서 개인 작가의 입지가 저는 좁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 작가의 입지는 더 확산될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 작가가 프로덕션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후속작을 개인 작업을 하고 이렇게 얼마든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프로덕션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작가로서 내가 뭔가에 나에게 맞는 대로 진출할 수 있는 영역들이 확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답이 된 것 같고요.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웹소설 원작을 가지고 웹툰을 만들고 싶은데 컨택 포인트는 어디로 연락을 하면 돼요? 수익 비율도 궁금합니다. 이거는요, 회사로 프로덕션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프로덕션들이 있어요. 스튜디오들이 있어요. 일단 이제 이 회사가 어떻게 변해있냐면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게 한 덩어리 있습니다. 플랫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덩어리는 아까 얘기했던 네이버, 카카오, 리디 이런 데예요. 그 다음에 에이전시라는 회사가 한 덩어리가 나왔어요. 에이전시는 투유라든지 그 다음에 재담이라든지 CNC 레볼루션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에요. 근데 이 원래 에이전시에서는 뭐냐면 이 IP를 가지고 이 IP를 여러 데 뿌리면서 부가가치를 확산하는 IP를 중개하는 회사인데 최근에는 에이전시에서 전부 다 프로덕션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전시에 연락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회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엔트라든지, 그 다음에 컨텐츠를 블루라든지, 그 다음에 엠스토리 허브라든지, 최근에 그 카카오 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성장한 회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PD와 MD들이 있어요. 만들고 싶으시면 회사에 연락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개인적으로 웹소설 IP를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작가와 개인적인 웹툰 작가가 서로 연결해서 웹툰을 연재된 사례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네이버에 연재하고 있는 취사병? 만화 있는데 제목 까먹었다. 이것 봐. 무슨 취사병인가 그런 작품이 하여튼 그거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웹소설 원작을 가지고 웹툰을 만들고 싶으신 작가님은 회사를 찾아가세요. 언리얼 엔진이 상용화될 시에 회사 규모가 아닌 기존 작가들에게 접근성이 현재 스케치업처럼 용이해질까요? 라고 했는데 이제 언리얼을 다룬 예전에 전 직장에 같이 둘 다 전 직장인데 대마왕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게임 쪽에. 근데 그 교수님은 대부캣으로 옮기셔서 아트 디렉터로 일하고 계시는데요. 여쭤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언리얼 엔진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일본 소라닌 작가도 혼자 개인이 써요. 그러니까 언리얼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언리얼의 모든 기능을 활용해서 그걸로 게임을 만드는 거라면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다양한 배경 에셋들을 활용해서 배경을 설계하고 카메라 앵글을 잡고 배경을 추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개인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언리얼로 굉장히 빨리 전환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 훨씬 더 스케치업은 원래 배경을 만들기 위한 3D 툴이 아니잖아요. 인테리어를 테스팅해보기 위한 3D 툴인데 이상하게 한국의 웹툰 작가들이 그걸 기묘하게 활용을 하면서 스케치업을 배경으로 쓰고 있는데 신기에 가깝게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언리얼은 뭐냐면 원래 디지털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툴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쓰기 편해요. 편하다고 합니다. 저는 안 써봤어요. 편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고민들이 언리얼 엔진을 활용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시장이 커지고 자본은 늘어나고 있지만 영화나 다른 IP에 비해 웹툰의 불법 복제 및 유포는 여전한데 이를 방지하거나 막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움직임은 없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그 웹툰의 장점이었는데 편하게 빠르게 볼 수 있다라는 웹툰의 장점이잖아요. 그만큼 편하게 복제할 수 있어요. 웹툰이. 그래서 불법 복제 사이트 때려잡으면 훅 생기고 때려잡으면 생기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건 이 부분은 저작권위원회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하고 만화계하고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좀 더 단속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걸로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차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오래도록 차단이 안 됐었잖아요. 그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결정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었어요. 몇 개월도. 하여튼 일을 더럽게 안 왔는데 이렇게 참 공식적으로 막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최근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구성이 된 다음부터 속속 그거를 지금 차단 결정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플랫폼에서 저는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레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법무팀을 이용하고 글로벌로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제보들을 보거나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작가님이 개인적으로 막 당신 왜 내 작품을 그렇게 써 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시는데 이 부분은 사실 회사 그러니까 크게 보면 플랫폼 그 다음 단위로 보면 제작사나 에이전시 그리고 더 큰 맨 처음에는 공적인 부분들 저작권위원회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같이 감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 그 다음에 에이전시나 프로덕션 이 부분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작가님이 발벗고 뛰면 사실 그거 막 보다 보면 아니 저 인간이 저렇게 영어로 번역돼서 아니 나는 지금 유료로 서비스를 했는데 그럼 그 다음에 작품하기 힘들거든요. 이 체계들은 계속 만들어져야 되고 저도 계속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좀 이렇게 되게 중요한 여쭤보시는 주요 질문의 주요 틈들은 전체적으로 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작가들에게 이제 오프라인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그러면 웹툰 시장이 활성화되면 오프라인 시장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페이지 만화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되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고민인데요. 오프라인 시장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만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근데 일본은 페이지 기반 만화하고 스크롤 기반 만화들이 서로 병행하면서 시장이 확산되고 있는데 아직 한국은 페이지 기반 만화들의 시장이 그렇게 많이 커지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좀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듣거나 정확한 데이터를 보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들으며 전자책을 기반으로 해서 페이지 만화도 꽤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특이한 상황은 뭐냐면 일본의 뭐죠? 참 제목이 생각나네. 그 작품이요. 일본 영화도 애니메이션 만들어진 거. 아니 슬램덩크 말고 요새 인기 있었다. 귀멸의 칼라. 죄송합니다. 네, 미안해요. 귀멸의 칼라라고 주술회전이 그러니까 한국의 일본 만화 시장 제일 좋았을 때가 첫 번째 웨이브와 90년대에 드래곤볼하고 슬램덩크로 웨이브가 한번 왔었고요. 그 다음에 2차 웨이브가 원나블로 원나블이 있었는데 사실은 원피스하고 코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가 드래곤볼은 서울문화사, 슬램덩크는 대원이었고 한번 많이 팔렸고 그 다음에 원피스는 대원, 코난은 서울문화사 그래서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 그 후속작이 그렇게 안 나오고 있다가 그 다음에 뭐가 나왔었냐? 그 다음에 귀멸하고 주술이 귀멸이 확산해서 대원은 아니고 확산해서 나와서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일본에서 청탁이 들어와서 이렇게 쓰려고 데이터를 확산해서 출고 데이터를 받았는데 비밀이어서 제가 말을 못하는데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출판 만화가 시장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 그러면 이것이 IP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이 영상하고 연결되건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나면 출판 만화의 가치는 다시 올라갈 거고,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여전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출판 만화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출판 만화, 아까 그 여기서 얘기했던 팬덤을 기반으로 하는 포스타입이나 딜리업과 이런 부분하고 연결해서 IP로 확산하는 방식으로서의 출판 만화의 가능성들은 앞으로 계속 고민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한 30분 질의응답 하려고 그랬는데 좀 이렇게 질문들이 좀 여러 개 올라와서 몇 개를 카테고리를 묶어서 개인적인 작가, 그 다음에 웹소설, 그다음 언리얼 엔진, 그 다음에 불법 복제 얘기, 그리고 출판 만화 얘기까지 이렇게 질의응답을 드려봤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그래서 오늘 특강은 이렇게 마치고요. 그 웹툰 창작 체험관으로 마스터 클래스로 특강이 총 4회에 걸쳐서 특강이 진행이 되는데, 다음 특강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신일숙 작가님의 특강이 진행되겠습니다. 6시에 진행되는데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접속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준비된 특강은 김성주 변호사의 저작권 특강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진행되는 특강은 안주현 선생님의 웹툰 작가의 번아웃에 대한 얘기들, 예방교육을 좀 진행할 겁니다. 이 세 특강, 제 특강보다는 이 세 특강이 훨씬 더 재미있을 중요한 특강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꼭 추가적으로 들어와 주시고, 저는 신수 선생님 특강 때는 제가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사회를 못 보고요. 나머지 두 특강은 모두 다 사회로 그때는 좀 찾아서 여러분들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특강은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만화평론 연구 그리고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만화 스토리도 쓰고 있는 박이나라고 합니다. SWA 서울 웹툰 아카데미는 웹툰을 가르치는 대안교육기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정규 교육기관은 아무래도 교육부의 틀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재능을 발견해 줘야 되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능을 발견해 주기는커녕 흠을 잡아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흠을 잡아서 떨어뜨리는 입시가 아니라 재능을 발견해서 발견된 재능으로 만화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되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마침 SWA에서 저에게 좋은 제안이 있어서 여기서 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새롭게 용기를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SWA에 합류를 했습니다. 교육 전문가로서 SWA가 안정화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역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웹툰 작가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 SWA를 선택하고 그리고 이곳에 함께 모여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의 재능을 발견하고 성장해 나가는 곳으로 만드는 것, 그게 저의 꿈이고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리고 일본이나 동남아 지역이나 여러 곳에서 웹툰 교육의 표준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